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금요일 오전 5시 50분 시작합니다.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장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모두들 한 해 동안 울고 웃으셨을 텐데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 3개월, 주식 콘텐츠 시작 한 달 만에 구독자 9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제 방송에 구독과 좋은 댓글들을 남겨주신 젊은 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젊은 부자들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오늘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젊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영상을 찾아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열정 넘치는 우리가 모두 젊은 부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혼자 부자라면은 젊은 부자로 끝나겠지만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되니까 들을 붙여서 젊은 부자들로 붙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법학자라는 네이밍답게 논리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하면 저는 30대 직장인 투자자로 매일 하루 30분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영상과 투자 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아파트 청약, 창업 등 다양한 재테크를 경험해왔고 시장의 변화와 돈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방송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보단 주식시장의 구조, 경제 흐름과 재료에 따른 투자자 심리 패턴을 해석하며 제 투자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일단 제약바이오주 2021년 1월 전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와 현대바이오의 추세 전환에 대한 분석입니다. 복귀란 뜻을 제가 어저께 처음 찾아봤는데 참 뜻이 멋있더라고요. 이 말을 갑자기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오늘부터 콘텐츠 시작 전에 지난 방송에 대한 복귀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좀 돌이켜 보면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관점을 말씀드렸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고 또 사과드릴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즉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를 보면은 일단 28일에서 28, 29, 30일이 제약바이오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시 변화를 맞는 날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1월 이벤트랑 뭐 코로나 치료제 1월 전망도 사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3시가 넘었더라고요. 3시간 넘어서 현재 또 지금 5시 50분이라 출근 시간이 지금 2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2번, 3번 내용은 제가 1월 1일, 2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이벤트는 JP 모건 바이오 컨퍼런스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약주들의 1월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은 12월 28일 오후 8시에 올렸었던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의 주가 전망이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28일 방송에서는 그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28일 오전에 열렸었죠. 그때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이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한 것들을 요약을 했었고 그다음에 29일 조건부 허가 신청 발표 시에 하락에 대비해서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락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사례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가처분 기각 신청 이벤트 사례를 예시로 들었었죠. 그래서 가처분 기각 발표 30분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뭐 한 10분 전부터는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MTS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고 그러다가 하락이 시작이 됐고 발표 후에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그날 거의 그 상승분만큼 다 하락한 그런 마감했던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셀트리온 치료제 역시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그 부분과 비슷한 형태로 닮아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 신청일 뿐이지 이 결과는 한 달 뒤에나 뭐 40 일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한 달 뒤에나 그 결과 즉 승인 여부가 나온 것이지 현재는 아무것도 속단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 이벤트 발표 후에 이상 데이터가 좋으면 상승 후에 하락, 그날 바로 저는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데이터가 혹시라도 대웅처럼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면은 바로 급락할 수도 있다. 물론 시총이 크니까 대웅처럼 한가까진 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좋지 않았다면 10% 이상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사실은 보유자 영역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경우는 특히나 장기 보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신규 매수자들은 특히 추매를 주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예상과 달리 이상 데이터 발표나 기자회견이 생략이 되고 셀트리온은 12월 29일 오후 2시 4분에 여기 보면 시간이 써 있죠. CTP 59의 국내 조건부 승인 신청 공시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는 한 2시 한 30분경부터는 언론 보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사진 쪽에 보면은 시간이 보이시죠? 2시 4분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기대하던 조건부 승인 신청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예상처럼 이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강성 주주님들의 바램대로 무조건 상승각이다, 뭐 3연상 상승이다 이랬었을까요? 근데 공시 직후부터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는 제 예상대로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3시경부터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상 데이터가 없었어도 국내 최초의 조건부 허가 신청인데 오르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기각 사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거는 신청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기대심은 있죠. 그리고 뭐 정부와의 조율이라든가 그간의 셀트리온들의 실적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저도 셀트리온 제약 주식을 거의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다 합치면 1억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과감한 투자를 한 거지만, 어쨌든 이 조건부 허가 신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한 달 뒤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가처분 신청도 기각 보도되기 전에 한 10분 전부터는 급등을 했고 발표 후에 몇 분 뒤부터는 이제 급락을 했죠. 제가 그 영상은 MTS를 찍어서 그때 콘텐츠를 올린 게 있는데 그 아시아나 항공편을 찾아보시면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영상 4분 30초 그때부터 보면은 25%니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슈가 있나 본데요, 지금. 이때는 사실 기사가 하나도 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10분 전부터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냥 기사 뜬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최신순으로 저도 막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뜨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매도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뭐 페이스북, 네이버 아무 데도 뜨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급상승을 10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전혀 아직은 뉴스에서 최신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 그리고 나서도 한 10분이나 지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14분 26초, 이 영상에서 14분 26초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최고점을 6,300원을 찍은 이후에 쭉 빠지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MTS를 편집 없이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모두가 다 거의 2주를 기다려온, 사실은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기각 결정도 호재잖아요. 호재지만 재료가
매력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걸로 일단 발표가 된 거고, 아시아나의 M&A도 1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1년 걸리는 일 중에서 겨우 한 개가 이렇게 산을 넘어갔던 것 뿐이고, 그래도 뭐 어쨌든 기각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삼자연합 입지도 줄어들고 뭐 M&A 성사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런 유사한 패턴들을 저는 한 달 반 사이에만 네다섯 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은 뒤에 제 관점이 좀 달라졌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긍정적인 재료임에는 맞지만 오히려 하루 전날 같이 기대 심리가 있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막상 당일에는 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신청가 같은 경우는 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료 소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실적 발표라든지 글로벌 계약 수주라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대한항공 사례도 보면은 합병까지도 1년이나 남았고 신주 발행까지 다 끝나야지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난관들도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뭐 단일 국적 항공사든 글로벌 세븐 항공사든 뭐 그 이후에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혀야지 또 여행주가 당연히 오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재료로서의 매력이 소진됐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딱 실적 발표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런 것들은 뭐 2일, 3일씩 갈 수도 있죠. 실적 발표 같은 큰 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청이나 선언, 참가도 이번에 그 JP 모건도 참가 선언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다고 무조건 호재가 아니에요. 가서 뭔가를 또 발표를 해야 되고 뭐 1대1 개별 미팅 이런 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분별해서 기사들을 판단하는 그런 눈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급락한 건 알겠는데, 근데 같은 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랐잖아. 그럼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 일단 28일에 7.21% 상승한 셀트리온 제약과 달리 그 전날에, 그 발표 전날이죠. 이건 29일의 상황이고, 28일에 셀트리온은 4.03% 하락을 했고요. 하락 마감했고, 헬스케어는 4.46%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셀트와 헬스케어는 연 4일 동안,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하던 장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4일 동안 하락하던 장이었죠. 그래서 최소한 이에 대한 반등은 좀 있었고,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28일 이 하락 마이너스 4.46% 하락장 끝난 후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국한된 개별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시가 됐죠. 2,700억 체결 계약인데,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8일 장마감 후에 오후 5시 45분에 공시된 거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체결한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공급 계약인데, 물론 이런 방식의 내부 거래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합방 한번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매출로 집계되는 호재고, 29일에 두 곳이 동반 상승하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렇듯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시총이 작은 주식들이야 원인 없는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은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나 외인,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있기 때문에 분명 시총 상위 그룹에는 분명 스모킹건과 같은 재료가 있어야지만, 뭐 예를 들자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당연히 그런 통합론이라든지 뭐 이런 통합지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큰 재료가 있어야지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는 뭐 애플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던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도 뭔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 중에서 28일, 29, 30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올해 28일, 29일, 30일은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날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12월 28일은 배당 기준일이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정일이었고요. 29일은
배당락이자 대주주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날 팔았던 것에서 벗어났으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됐으니까 이제 다시 뭐 기존에 보유하던 것들을 다시 사겠죠. 마음 편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어쨌든 레키로나주가 조건부 승인을 신청한 날, 그리고 12월 30일은 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이 1월 조건부 승인 신청을 발표한 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제약바이오주 투자자분들에게는 스펙타클한 화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전 방송에서도 그 대주주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생각보다 양도소득세가 셉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5천만 원까지는 부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거래세를 안 내봐서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주주들은 10억 넘으면 30%를 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10억을 벌었다 치면은 3억을 내요, 3억.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매수 비율이 단기간에 이렇게 높아진 좀 의심스러운 곳들은 회피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나 대응이 어려운 좀 주린이들은 추매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텐츠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겪어서 손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것들을 찍고 있고요. 어쨌든 제 주변의 주린이 분들은 대부분 12월 28일 하면 삼성전자 배당만 떠올려요. 그래서 그날까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만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기준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약 쪽은 배당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한 주당 0.02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을 높게 막 4%씩 주는 이런 증권사나 금융권 이런 데랑은 달라요. 그런 데는 이번에 또 배당락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을 안 받고 양도세 안 내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총 6위에 그 무거운 셀트리온도 27일, 28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주주들이 얼마나 매도했나 볼까요? 27일에 21만 주를 팔고 28일에만 108만 주를 팔았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주변에 일주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이 팔아치웠는지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떨어졌죠. 27일에 32만 주 팔고 28일에 108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주가가 안 떨어지겠어요? 다음날 상황을 보면은, 다음날 상황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 29일 배당락일엔 두 주식 모두 개인이 많이 사들였습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29일날 많이 올랐죠? 62만 주, 62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만 주, 그리고 어제는 45만 주를 샀죠.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들, 제 표현으로는 대주주 리턴이라고 하는데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일 날은 떨어지고 29일 날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형태를 대주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주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9일은 코스피가 0.42% 상승 마감을 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건 좀 드문 일인데, 원래는 배당락이라서 장초 좀 낮게 시작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기관들도 대거 매도를 했죠. 근데 개인들이 올해 2조 2천억이나 샀어요. 엄청난 거죠. 29일에 그렇게 샀죠. 그래서 사실 코스피가 0.42% 상승 마감을 했어요. 배당락인데. 물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 개미들 안에는 대주주도 당연히 있겠죠. 현대바이오에도 제가 이제 콘텐츠를 오늘 같이 다루기로 했으니까 현대바이오 28일 주가 차트를 볼게요. 28일은 아까 말한 대로 대주주들이 팔고 나가는 날이죠.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 상한가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투자 종목 이 지정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더해서 대주주들이 매도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이렇게 6.79%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4일에는
마이너스 12.82%, 그리고 28일에 이렇게 6.7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이 돌아온 29일에 현대바이오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대주주 지위도 벗어났으니까 맘 놓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어쨌든 것들을 올해는 어쨌든 장이 끝났지만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저는 아무래도 주식 초보자들을 상대로 이런 콘텐츠들을 찍고 있다 보니까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반은 오늘도 현반은 어쨌든 한 9.16%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가 27일 방송에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렸었죠. 위에 보면은 투자 경고라고 마크 있는 거 보이시죠? 새벽이 되니까 입금이 많이 되네요. 제가 창업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쨌든 대운과 같은 12월 23일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둘 다 하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28일 콘텐츠에서 대운과 현대바이오를 비교를 하면서 같은 날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됐고 같은 날 하한가 맞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이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대웅제약은 하루 전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루 전날 움직이더라, 하루 전날 많이 떨어지더라, 하락하더라,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꼭 그 영상도 지금 한 4,000분 정도가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주식 초보자 분들은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1월 4일에 우리 이제 주식이 다시 2021년 시작하는 날이죠. 종가가 25,900원 이하로 마감돼야 1월 5일 투자 경고 지정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이 해제가 된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아니면 뭐 반대로 해제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경고 종목, 뭐 위험 종목 그게 뭐 대수라고, 뭐 경고 종목 있어도 많이 오르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경고 종목이란 거는 일정 기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방송에서, 28일 방송에서. 그래서 일정 기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페널티로 1일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공시로 올라온 겁니다. 현대바이오 사이언스에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22일에 올라왔죠. 그래서 1일 매매 정지, 여기도 페널티가 내용이 써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로 주가가 안 내려가면 1일 매매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일단은 가장 큰 점은 신용 투자가 안 됩니다. 현재도 경고 지정돼 있어서 증거금 1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으로밖에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뭐 신용거래는 옵션 아니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큰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하니까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세력들은 한 번에 몇 억, 수십억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금 제한이 풀리면 두세 배를 끌어서 훨씬 더 큰 수익, 말 그대로 수익도 두세 배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남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경고 지정 해제되기를 바라죠. 그래야지 내가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몇 배로 수익을 더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뭐 그러니까 29일에 아니 30일에 상한가, 현대바이오 상한가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죠. 그리고 30일에도 거의 장중에는 제가 봤을 땐 1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또 장마판에는 막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 6, 7% 정도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대로 본다면 월요일도 이 이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화요일에 해제가 되니까. 사실 뭐 장기 보유를 생각하는 보유자들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대상은 월요일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29일에는 대주주 리턴 효과로 인해서 많은 제약주들이 며칠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죠. 그 뒷부분에서는 나머지 그 흐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12월 30일, 어제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 오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1.88%나 상승해서 코스피 2873, 또 신고가를 갱신한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시총 12기업 중에 제가 하필 또 캡처를 했을 때가 근데 이건 장 마감하고 캡처한 거라서 제가 한때는 또 장중에 셀트리온까지 다 빨간불 들어왔을 때 돼서 캡처를 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장 마감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만 빼고 모두 상승세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장을 이끈 건 시총 1위의 삼성전자 3.45% 상승하면서 8만 1,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8만 전자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리고 2위 하이닉스도 2.16% 상승 마감했고 3위인 LG화학도 1.35% 상승 마감하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고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관련 대형주들 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중소형주 순환매들도 좀 강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를 보면 다 빨간색이죠. 역시나 대세는 대세입니다. 반도체가 내년에 워낙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주린이 분들도 사실은 일단은 걱정이 되면은 시총 12기업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만약 중소형주에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쪽에 조금 차트를 보시고 안전한 곳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제약,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약주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쪽의 증시를 볼게요. 셀트리온 보면 좀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제외하고 종근당도 4.62%, 녹십자도 4.64%, 녹십자 랩셀 5.86%, 대웅은 뭐 안 올랐지만 신풍도 2.90%, 현대바이오 9.16%, JW 중해제약 4.01%, 부강 2.93%, 인지캠 2.53%, 동아약품 2.61%, 강시스템바이오텍 6.32%. 제가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거나 관련된 주식들만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물론 제약주들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대웅 관련 빼고는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대웅은 아직도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타격이 워낙 커서.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현대바이오와 마찬가지 이유로 월요일에 대웅제약이 해제가 되고 화요일에 대웅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더욱이나 지금 종근당을 시작으로 2차, 3차가 이제 계속 나올 거잖아요. 저는 뭐 녹십자 셀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식약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일단 신청 받아주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물론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오늘 종근당처럼 뭐 상승 흐름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1월 중순부터는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혹시라도 승인 신청이 날까, 그렇게 허가가 날까 상승 기대감이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를 좀 더 좋은 분위기로 이끌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장 시작하자마자, 이거 9시 20분 기사잖아요. 종근당 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의 1월 식약처 조건부 승인 신청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고, 종근당 나파벨탄의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이제 7개국에서, 국내에선 사실 좀 더뎌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 7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3개국에선 2,44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밝혀서 장초 급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근당 이것도 역시 미래에 대한 예정인 거잖아요. 아직 뭐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던가 뭐 2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 수준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오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어쨌든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신이 빨라도 3월에나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모더나도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에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치료제에 대한 많은 기대감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셀트리온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1호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오늘처럼 이제 종근당, 또 뭐 녹십자, 대웅제약도 뭐 한 3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동시에. 그리고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등 뭐 너도 나도 이제 2호, 3호가 빨리 되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런 제약사들의 경쟁이 투자자들의
뭐 이런 산타랠리와 맞물려서 기대 심리와 맞물려서 매수세로 이어져서 제약바이오 전반이 지난주 좀 다소 좀 주춤했었던, 사실은 대웅 이후로는 좀 주춤했었죠. 제약바이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적으로 28일에서 29, 30일을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28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기준일이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정일이고요. 그래서 대주주 제가 피크닉이라고 했죠. 하루 정도 소풍을 떠나는. 그리고 29일은 배당 락일이자 회피 물량이 다시 돌아오는 대주주 리턴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배당이 큰 곳들은 배당 기준일에 매수가 좀 몰리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해야지 이제 4월에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만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29일에 빼도 되니까 28일 하루에만 어쨌든 그 마감하기 때만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날은 이제 배당락일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8일에 인버스 투자도 괜찮아요. 인버스 투자 펀드를 해도 좀 상당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날인데, 올해도 예상대로 배당락일에 기관 외인들은 매도 물량을 여전히 쏟아냈습니다. 근데 예년 같았으면 사실 이 정도 물량이면은 29일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2조 2천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장을 버텨주고 심지어 상승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12월 29일, 30일 상승장도 동학개미군단이 또 만들어낸 또 하나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반복이 된다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과 같은 패턴으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 관점으로 보면은 우선 제약 바이오주들은 배당을 안 하거나 적게 주는 곳들이 많아서 배당 이슈보다는 대주주 이슈가 강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28일에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대주주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빠져나가니까 하락하는 그 장이 연출이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어차피 장기 보유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러나 저러나, 근데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날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주가 떨어지는 날이나 마찬가지니까, 특히나 장초에 사면은 아무래도 하락장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23일에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죠. 21일부터 이제 그 공시 자료가 아까 나오면서 하락세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3일 대웅제약이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져서 어쨌든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하한가를 현대바이오와 대웅이 맞았고, 그게 코로나 치료제 전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23일 다 하락을 했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면서 좀 주춤했는데, 어쨌든 28일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로 인해서 장이 하락을 했어요. 제약바이오주의 하락을 했고, 29일 날부터는 대주주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매수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장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현대바이오주는 거의 뭐 29%까지 갔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신호탄으로 해서 29일에 또 셀트리온 조건부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30일에 어제 종근당 제약이 1월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산타랠리에 맞물려서 이런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돌아섰던 분들이 다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서 매수세를 함께 이끌었다는 것이 저의 오늘의 관점입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의 상승세로 분위기 전환은 성공적이긴 한데, 어쨌든 1월 4일에 대웅제약이 이제 경고해제가 되고 1월 5일에 대웅과 현대바이오의 경고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매수세가 좀 더 몰려서 더욱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저도 오늘 2020년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산타랠리를 충분히 즐겼고 또 수익화도 했습니다. 수익화를 해서 12월 수익을 4,500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두 개인데, 이거는 이제 제 거고 이게 이제 어머니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것도 제가 전체 다 관리를 하니까 12월 14일부터 사실 여기는 개설을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계좌를
통틀어서 한 4,50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고, 시드머니를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드머니가 제가 첫 주에는 제가 11월 4일에 계좌를 털었거든요. 처음 계좌를, 증권 계좌를 개설을 했고, 삼성증권으로 했는데, 그때 1,000만 원으로 제가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저는 아무래도 경매 강사다 보니까, 입찰 보증금을 한 6천만 원, 7천만 원씩 찾아놓곤 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넣어서, 시드머니가 제가 현금은 1억까지 늘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용으로도 제가 1억을 또 땡겨서 총 2억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억 정도가 대웅에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뭐 시드가 많아서 이렇게 수익률을 낸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운영한 거는 1억입니다. 1억을 해서 이제 4,500 정도 수익을 낸 거고, 대웅은 아직 마이너스고요. 실현 수익은 안 했어요. 안 했고 아직 찾진 않았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제가 1월에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런 뭐 논리적인 분석을 더해서 젊은 부자들께 좀 도움되는 콘텐츠를 앞으로도 좀 올리려고 하겠고요. 저는 사실 아직 주식 공부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방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주식 분들의 방송도 뭐 놓치지 않고 제가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자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MTS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에는 제약바이오주 빅 이벤트죠.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물론 셀트리온은 불참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1월 2일에는 제약바이오주 1월 전망에 대해서 제 관점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대부분 뭐 20대에서 30대 분들, 젊은 분들이 많고, 지금 1,8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수익형 블로그, 뭐 창업, 인스타, 유튜브 다 돈 되는 사실 모든 재테크 콘텐츠를 다 스터디하고 있고, 뭐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강의비라고 해봐야 뭐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전체 공개 글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무료인 영상들도 많고 하니까 젊은 부자들 카페에 한번 가입하시고 둘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900명이 넘어서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가진 장점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분명히 여과 없이 다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점점 더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 같은 사실은 똑같은 주린이 입장인 분들이 일정 부분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이상으로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제가 오전 6시 25분이어서 이제 30분 정도 자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좋은 꿈 꾸시고 출근도 잘 하시도록. 네, 감사합니다.